공부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해병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최상병 사망 사건 직후부터 최근까지도 증거인멸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사 상황 이호준 기자가 전합니다. 해병특검이 최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지휘관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해병특검은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해병대 1사단 장병과 지휘관 8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 수색 당시 해병대 부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 작전을 시켜 해병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해병 순직 이후 임 전 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특히 임 전 사단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수사팀은 임 전 사단장이 이 사건 이후 부하들을 상대로 진술회유를 시도했다고 파악했습니다. 또한 이 진술회유 시도가 특검이 출범한 최근까지도 계속됐고 이는 수사 방해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건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특검에 제공하지 않다가 어제 비밀번호를 넘겼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병특검은 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군 초동조사에서 피의자였던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데 개입한 혐의입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이어서 김건희 특검팀 수사 상황도 살펴봅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당선 축하 카드를 특검팀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 KBS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특검팀이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못한 물건이 더 있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들의 이력 등이 적힌 인사 리스트로 보이는 문건도 실물 확보에 실패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 인척집에서 고가품들이 줄줄이 발견된 건 지난 7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압수수색을 하면서였습니다. 지금 목걸이 확인하러 나오신 거 맞나요? 당시 특검팀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요양원 금고에서 현직 경찰 4명의 이력이 담긴 문건도 발견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서장과 간부를 주로 맡는 총경과 경정계급 각 2명의 프로필이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경기 북부경찰청에 요직을 맡으면 남양주 의원들의 자금줄을 차단할 것이라거나 찐 보수의 발령으로 좌파의 활약을 막을 것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도 찾았습니다. 김 여사 일가가 경찰 인사에 관여하려 한 정황으로도 볼 수 있는 문건입니다. 하지만 이 문건은 첫 압수수색 당시 찍어둔 사진만 남아있고 실물 행방은 묘연한 상황.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축하카드와 마찬가지로 새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사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씨 친인척의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함께 김 여사 일가의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건에 적힌 현직 경찰 간부는 KBS에 특검에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김 여사 일가와 일절 인연이 없다고 밝혔고 또 다른 경찰 간부 역시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른바 금거북이 매각 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위원장은 골절 수술을 이유로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또 응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자민당 총재가 오늘 사상 첫 일본의 여성 총리로 선출될 걸로 보입니다. 자민당이 일본 유신회와 새로운 연립정부를 꾸리기로 합의했기 때문인데요. 일본 내각의 보수 색채, 이제 더 짙어질 전망입니다. 도쿄 황진우 특파원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제2야당 일본 유신회와 연립정부 운영에 합의했습니다. 공명당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지 열흘 만에 찾은 새로운 연정 파트너입니다. 日本維新の会、まだまだ数の少ない弱小政党ではありますが、御党と国家間、そして日本を強くしたいという思いをいつに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자민당 196석, 일본 유신회 35석, 합계 231석으로 공명당과의 연정 때보다 의석수도 많아졌습니다.
일본 국회는 오늘 총리 지명 선거를 개최하는데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무난히 총리로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日本経済を強くしていく、そしてまた日本の国の形を未来の世代に責任を持てる、そういう形に変えていく。 다카이치 총재는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이번 주말 아세안 정상회의, 다음 주 미일 정상회담, 경주 에이펙 등 줄줄이 잡혀있는 외교 무대에 대비할 전망입니다. 자민 유신의 새 연립정부는 과거보다 보수 색채가 더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민당 주류가 보수 성향 인사로 교체된 데다 연정 파트너도 보수색이 강한 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민 공명 연정 붕괴 이후 이어져 온 일본 전국의 혼란도 수습되는 양상입니다. 다만 두 당이 비례대표 중심으로 중의원 정원을 감축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다른 야당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기후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올봄 초대형 산불이 휩쓸었던 경북 지역에서 송이 생산량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덕군은 올해 1,200여 킬로그램의 송이가 거래되며 작년보다 2배나 양이 늘었고 안동은 6,500여 킬로그램의 송이가 거래돼 작년에 6배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산불 직후에만 해도 소나무 서식지 등의 파괴로 송이 생산이 급감할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로 이 송이 특유의 생장력과 알맞은 기후 여건 등이 합쳐지며 생산량이 오히려 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근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이 강화돼 수십만 원의 과태료를 낸 사례가 늘고 있다는 가짜 뉴스가 SNS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물은 과자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 20만 원의 과태료를 낸 사례 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올해 분리배출 지침을 따로 개정하지도 않았고 단속을 강화하거나 과태료를 상향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밭농사 때 작물과 흙을 보호하기 위해서 덮는 멀칭 필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공 뒤에 자연스럽게 분해되는 생분해성 필름이 많이 쓰이는데요. 정부가 이 필름의 인증 기준을 막무가내로 바꿨다며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세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옥수수밭을 덮은 검은 비닐, 잡초가 크는 걸 막고 흙의 수분을 가두기 위한 멀칭 필름입니다. 특히 따로 수거할 필요가 없는 생분해성 필름은 요즘 밭농사의 필수품입니다. 100일 정도 있으면 그때부터 분해가 시작이 돼요. 시간도 절약이 되고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이런 생분해성 필름을 만들던 업체 50여 곳 중 다수가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인증 기준을 바꾸면서 이를 멀칭 필름에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엔 6개월 안에 90% 이상 자연 분해되면 인증을 해줬지만 실제 토양 환경에 맞추겠다며 시험 기간을 2년으로 늘렸습니다. 업체들은 멀칭 필름이 기준 변경 대상에 포함된다는 걸 제대로 알지 못했고 시험 기간도 늘어나 새로 인증받기 어렵다고 반발합니다. 최소한 저희한테 실험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달라라는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저희가 부여받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었습니다. 기준이 변경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새로 인증을 받은 곳은 한 군데뿐입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건데 오히려 이 정책이 뒤죽박죽하면서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를 받고 있거든요. 정부는 업체들과 충분히 소통했었던 만큼 기준 유예는 어렵다면서도 제품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더 쌀쌀합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오늘 아침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4.8도로 어제보다도 낮았고 한낮에도 15도에 머물며 평년 기온의 4도 정도 밑돌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다가 목요일부터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은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 지역에는 5에서 30mm, 경북 동해안과 부산, 울산에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당분간 해안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온라인 사기 피의자들이 대거 구속됐습니다. 64명 가운데 48명이 구속됐고 10명에 대한 구속 심사도 오늘 열립니다. 고문당하다 숨진 대학생 박모 씨의 유해는 오늘 오전 송환됐는데 경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정확한 사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겨냥해 이른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 움직임에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체결한 무역협정처럼 중국과도 공정한 협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에이펙을 앞두고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겨냥한 말인데 중국이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큰 곤경에 처할 거란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推進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의 주식을 사들인 행위가 시세 조종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사기 피의자들이 어젯밤 대거 구속됐습니다. 오늘도 남은 피의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든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범죄 전반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한 뒤 숨진 대학생 박모 씨의 유해는 오늘 오전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 활동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는 64명. 이들은 전국 일선서로 보내졌는데 이 가운데 충남경찰청으로 압송됐던 45명을 비롯해 현재까지 모두 49명이 구속됐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10명도 오늘 오전과 오후에 의정부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습니다. 이들은 모두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몸캠피싱,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등 온라인 사기 범죄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본격적으로 이 범죄들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됐는지 범죄 조직 구조와 범죄단지 현황, 알선 조직도 수사 대상입니다.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에 붙잡혀 고문을 당하다 숨진 대학생 박모 씨의 유해는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됐습니다. 앞서 한국과 캄보디아 당국은 어제 박 씨 시신이 안치된 푸놈펜 턱틀라 사원을 찾아 공동으로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부검 결과 장기 등 시신 훼손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향후 국내에서 조직검사와 약동물 검사, 수사 결과를 종합해 정확한 사인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저녁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 객실에선 50대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된 가운데 외교부는 현지 당국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겨냥해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보유세 인상은 논의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원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정조준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는 국토부 1차관의 발언을 막말이라며 직격했고 여권 고위 인사들의 고가 아파트 보유를 두고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본인들은 누릴 것 다 누리고 할 일 다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발상입니까? 부동산 TF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 움직임에 대해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세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들은 하지 않습니다. 공급 대책,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논의들을 주로 할 것이다. 부동산 과열 조짐에 부득이하게 수요 억제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며 부동산 대책 보완 입법과 함께 올해 말 발표될 공급 대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발표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여진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언은 정부의 사법부 장악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전체 대법관의 85%를 새로이 한 정권이 임명하는 전례 없는 민주당은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사태를 비롯해 올해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대법원 스스로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과입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증언과 재판 소원 등을 둘러싼 여야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과방위 국감에선 최근 잇따른 주요 통신사 등의 대형 해킹 사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 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그간 환수되지 못한 비자금이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과거 권력에 의한 특혜 불안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박대기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박 기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아직 끝났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파기환송, 그러니까 이 대법원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다시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돌려보는 상황입니다. 이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지는 고등법원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1조 4천억 원을 분할하라는 당초 판결보다는 최혜정 쪽에 다소 유리하게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항소심이 SK 주식회사 1,300만 주를 공동재산으로 본 부분은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의외로 고액을 지급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고 그리고 또 따져봐야 할 게 바로 비자금일 것 같아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죠.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건넸다는 그 비자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앞서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이 건넸다는 이 300억 원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고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네. 이 대법원은 이 비자금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 비자금을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불법 자금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전체 법 질서의 관점으로 봐서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금이라면서 기여도 판정에서는 빼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줬다라 하더라도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달라고 말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이 불법한 자금을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다면 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전체 법 질서에 옳은가 하는 부분이 의문으로 남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그러면 최태원 회장의 재산에 포함된 비자금,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당사자들이 모두 고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형사재판을 통해서 추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렵군요. 네, 이 때문에 이제 국회 법사위 소속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헌정질서 파괴범이나 이런 분들이 사망했거나 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몰수 추징을 하자 이런 법안을 발의한 상황인데요. 이전에도 비슷한 법안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적이 있지만 제대로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살아있고 증거가 남아있을 때 제대로 조사를 해서 환수를 했어야 할 부분인데 아쉬운 대목입니다. 또 이 비자금에 대해서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최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 바 있는데요.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장남이죠. 노재현 씨가 현 정부 주중대사로 임명됐기 때문에 나오는 우려입니다. 임강현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서 국감에서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황입니다. 비자금 외에도 한번 또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SK텔레콤 그리고 대한석유공사, 유공까지 그 불화에 있어서의 특혜 시비 논란이 좀 있었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번 재판에서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재판에서 판단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건드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노태우 정권에서 민영화를 하려고 하다가 이른바 사돈그룹 특혜다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정권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유공불화인데요. 1980년 당시에 SK그룹은 작은 그룹이었고 유공그룹은 우리나라 최대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대기업이었습니다. 1980년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 초기에 선경 그러니까 지금의 SK그룹에게 이 유공이 불화가 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신군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당시 장관 등 관료들의 증언이 회고록에 나와 있습니다.
회고록을 들고 나오신 것 같던데 어떤 회고록입니까? 네, 제가 그 사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역대 동력자원부 그리고 상공부 장관들의 회고록을 모은 남기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1999년에 산업자원부가 당시에 펴낸 책입니다. 1980년에 당시 동력자원부 장관이었던 유양수는 유공을 불하라는 권력의 지시를 여러 번 받습니다. 하지만 우량기업 불하는 부당하다며 거절했더니 선경의 시 회장, 즉 최종현 선대 회장이 직접 찾아왔다고 합니다. 시 회장 태도가 최고 권력자의 힘에 의지하고 있는 터에 장관쯤이야 하는 생각이 보일 정도로 당당했다. 작고한 유 전 장관이 이렇게 회고를 했는데요. 유 장관이 반대를 했지만 전두환 정부 출범과 함께 장관에서 해임됐고 이후에 대한석유공사 유공은 SK에게 불화가 됐습니다. 당시 분위기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상상할 수는 있잖아요. 강압적이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유양수 장관 본인도 사실은 5.16 군사정변으로 참가했던 아주 군부의 원로 출신인데요. 까마득한 후배 군인들의 반란 때문에 압박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긴장된 분위기죠. 근처에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앞에. 네, 민주화 이후에 유 전 장관은 계엄령이 확대되던 국무회의 상황, 군인들이 회의장 주변에 도열했던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 최동규 동력자원부 차관도 압박에 있었다고 회고록에 기록을 했습니다. 유공민영화를 추진한 건 국보위였다. 반대하던 장관과 사장은 자리를 떠나야 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부당하다고 했다가 자신도 해임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 지시였는지는 몰랐는데 1994년에 전두환과 골프를 치던 중에 유공을 선경에 넘기도록 한 사람은 노태우였다라는 말을 전두환으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회고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는데요. 근데 그때도 환수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이 책의 존재에 대해서는 몇 군데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회고록은 제가 산업